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 비에 젖은 돛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디매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 없이 꾸밈 없이 홀로 떠나가는 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성웅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00의 순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불렀던 노래는 떠나가는 배죠. 정태춘이 1900 불렀던 노래죠. 정태춘은 1954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했고요. 1978년 앨범 시은의 마을로 데뷔를 했죠. 부인 박은옥과 함께 활동 중인 분이고요. 제4회 한국대중문학상, 민족예술상, 민족 작사상, 신인가수상 등을 수상을 하고 80년대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들이고요. 민족적 정체성과 사람과 세상을 향한 부조리를 예술적 감수성으로 녹아내었죠.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언어로서 많은 애청자들, 특히 40, 50대 장년층에게 많은 공감을 얻은 노래를 불렀죠. 떠나가는 배 외에도 시인의 마을이라든지 촛불, 북한강에서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첫 번째는 불투명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정의롭고 따사롭고 평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을 찾아 떠나는 우리 민중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년간의 경무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가신 문재인 대통령을 이라는 큰 배를 보내드리는 샛별의 마음과 함께 그분의 치적도 정말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과 해안과 것들이 짙게 안고서 또 물러나겠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과 함께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죠.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김영랑의 본명은 김윤식이죠. 이분은 1903년도에 전남 강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히문고교와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영문과를 다니다가 관동 대지진이 나가지고 중도에 그쳐야만 했죠. 중퇴를 해야만 했죠. 영랑은 박용철, 정지용 향수를 지었던 정지용님과 박용철,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수야 나도야 가련다는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시풍은 향토적이면서 토속적인 운율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지만은 한편은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많이 표출되었고 민족의식이 고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제 3.1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준비를 했죠. 태극기 500장도 만들고 독립선언서도 만들고 이제 각가지 행사를 고향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형사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갔어요. 지청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1년형의 징역을 받았지만 상급법원에 가서는 3.1 독립운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발각이 돼서 끌려왔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처벌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무죄석방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194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일제의
그 가진 회유와 협박을 받았죠. 작가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자기 편에서 글을 쓰거나 하게끔 회유를 많이 협박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은 그때 이 영랑 시인은 절필을 하고 해방되기까지 단 한 줄도 일본어로 된 글을 한 줄도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정도로 저항 시인이었고, 또 창씨 계명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춘원도 계명하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창씨 계명을 끝까지 하지 않고 버티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1950년도 서울이 수복되기 전날 알 수 없는 포탄 파편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4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뒤늦게 이분의 이제 공로를 인정을 해서 2008년도에 금관 문화훈장, 그다음에 2018년도는 건국 포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이분에 따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 영랑 시인은 굉장히 광범위한 폭넓은 그런 교류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과 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승일이라는 친구도 이제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최승일의 그 동생이 누굽니까? 최승희잖아요. 무용가 최승희, 납북된 그 최승희 이분하고 굉장히 열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 영랑 시인은 거의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절망과 깊은 낙담에 빠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화지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요. 이만큼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재미가 조금 뭐랄까 그 담담하게 이렇게 하니까 밋밋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혼자서 모든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 호르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습기의 살균제는 뭐예요? 물속에 있는 물이 잠겨 있으면 그 물속에서 얼마 동안 있으면 이제 물속에 생기는 어떤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제품, 화학약품을 뿌리잖아요. 그것을 뿌려가지고 이제 살균시키는 화학약품인데, 이 가습기의 그 살균제는 1994년도에부터 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시판이 되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유통이 됐어요. 근데 이거 1년도 안 돼가지고 유아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죠.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폐섬유화가 됐더라. 그러니까 폐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현재까지 공식 피해자 수가 뭐 일부에서 8천여 명 가까이 된단 말도 있고 만여 명이 된단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약 8천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한 1,800여 명 정도. 이렇게 대형 큰 사건이 바로 그 화학약품, 가습기 살균제라는 화학약품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1962년도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 여사가 있습니다. 카슨 여사가 사일런트 스프링, 그 침묵의 범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큰 경종을 울리게 된 사건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농작물에다가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DDT였는데요. 근데 그 농약 사용의 결과 먹이사슬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차근차근 이제 죽어지죠. 그 해충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봄이 왔는데 물고기는 뛰어놀지 않고 숲속에서는 새들이 울음소리도 나지 않는 그야말로 죽음의 침묵만이 지속된다는 그런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속에는 DDT는 식량 생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대신 그 식량 속에 밀이라든지 그 과일 속에 그 DDT 그 독약이 발라서 우리가 먹게 된다, 먹는 것과 같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반향이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에서 이제 1972년에 와서는,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죠. 10년 후에는 DDT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DDT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0년도에 개발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DDT는 뭔가요? 모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라든지 빈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그 해충을 박멸하는 효능으로 썼죠. 아주 효능이 좋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948년도 스위스의 과학자 폴 밀러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죠. 이 DDT 발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도 그 백색가루,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군인이라든지 이제 또 우리 그 민간인들한테도 그때는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인지 어떤 그 빈대나 뭐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군대 같은 데서는요 심해서 그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박멸을 했죠. 이나 벼룩 같은 것을. 근데 이제 그거는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까지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독성이 굉장히 심하고 사람에게는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또 기형아도 낳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이게 이제 성분이 이제 이게 이제 DDT하고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고엽제는 미군들이 그 밀림 속에 있는 베트콩들을 그 색출하기 위해서, 밀림이 이제 우거져 있으면은 이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을 다 말라서 고사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베트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에이전트 오렌지 작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식량을 그 숲속으로 밀림 속으로 해서 이제
배달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배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식량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잔인한 방법들을 썼습니다. 이 독한 것은 고엽제 이거는 다이옥신이에요. 다이옥신. 그 화학 플라스틱이라든지 화학 그 제품을 태웠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다이옥신 그 독한 그런 가루인데 그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에 뭐 1000배인 것도 있고 10,000배인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 독성이 심하다고 합니다. 비소에 뭐 3000배 정도 된달지 이렇게 엄청난 그 독성을 가진 건데 그 다이옥신은 체내에서 이제 분해되지를 않기 때문에 않고 체내에서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암이라든지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독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게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유전까지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2세까지도 그 다이옥신의 그 후유증이 있어서 기형아를 낳게 된달지 그 피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도 언론이 각종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고육자 피해자들이 뭐 300만 명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 월남전쟁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480만 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300명에서 480명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엽제 전우회가 있죠. 아직도 고엽제 전우회가 있고 그래서 1993년도 3월에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엽제 월남 파병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거나 많이 사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기억을 해보면요. 그 우리 친오빠의 친구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월남 파병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다녀와서 막 그 월남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잔인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막 신기하고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서 그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6개월 만에 이유 없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이옥신으로 피폭돼서 다이옥신 중독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사망이 됐구나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 제 친구의 오빠도 그 월남을 갔다가 그렇게 사망을 또 이유 없이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 다이옥신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냥 얼마 있다가도 또 사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피폭이 되면 한번 중독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화학약품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환경호르몬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호르몬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환경호르몬은 이제 엔바이러먼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일본 과학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 학자가 만든 것이고 원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데 이제 환경과 관련되는 이제 그 호르몬의 장애를 일으켜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오존층 파괴와 또 지구 온난화와 함께 3대 중요한 환경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각종 호르몬의 조화를 호르몬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해로운 화학 물질이 이 호르몬, 이 유해한 호르몬의 작용 속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지방층으로 축적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성기능을 교란을 시킨다는 겁니다. 성기능을 교란시키면서 생식력을 감소시킨, 생식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자수가 감소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그 30년간 만 40세까지의 그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10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정말 앞뒤로 돌아봐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참 많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신혼부부들 한 20%도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한 어떤 불임이 한 20% 정도는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그런 이유, 결혼하지 않아서도 있고 또 환경 호르몬에 의한 불임의 원인으로도 있고 해서 출산율이 0.92%잖아요. 우리나라가 0.92명. 0.92명. 그럼 0.92명이라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낳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보면요. 농약, 대표적으로 농약 같은 거. 우리 참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농촌에서 제가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그 농촌에 그 친척되는 분이 농약을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저녁에. 그런 걸 보면 농약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었는가, 그때는 독약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농약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완화되고 좋은 이제 독한 것들은 이제 피하고 많이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살충제라도. 근데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세제류 있잖아요. 우리가 빨래 같은 건데 세제류 종류, 또 화장품에서도 발견 많이 될 수 있고요. 플라스틱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금속과 또 다이옥신, 아까 말하는 거기서 노출된 것들, 다이옥신들, 그런 화학 물질들이 거의 우리 환경 호르몬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보통은 다 일상에서 우리가 접해야 되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환경 호르몬을 한편은 또 노출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완벽하게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전부 정말 경제 문제라든지 활성화시키고 모든 거 그러려면 또 한편은 기온난화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든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필수적으로 언제나 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일상에서 인간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가리고 환경 호르몬을 노출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또 아니면 이제 거기서 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데이코 대학 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40대, 30대, 20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정자수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40대부터서 30대, 20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현대인들은 갈수록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이제 완벽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그런 제품의 쓰레기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료수병이라든지 물병 있잖아요. 페트병 종류 그런 종류의 그런 용기에다가 고온을 음식을 담아서 활용하지 말자. 거기에 그런 거에다가 온도가 높은 뜨거운 것들을 담아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사용 시에 파라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부제 종류 방부제를 집어넣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품을 삼가해야 되고 뭐 그 EWG 맞으면 그린 그 등급을 맞은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기는 유리라든지 사기라든지 스테인레스 종류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 돌린 그릇은 반드시 그 전자레인지용 그 사기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플라스틱 종류에 담아서는 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녹아지고 그러니까 쓰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플라스틱 계열의 계통으로는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건전지를 우리가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데요. 폐건전지 속에는 카드뮴이라는 그 중금속 그 중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수거 한꺼번에 수집해서 수거처에다가 별도로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나 쓰레기통에다 한꺼번에 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폐기물에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매립 시킨다든지 하면 땅이 중독이 되고 또 그것도 반복해서 또 손안에서 우리가 또 식물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그 카드뮴이는 일본에서 그 이따이따이병이라고 굉장히 그 중독돼서 사람들이 많이 그 온 전신이 뼈가 이따이따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일본어로. 그래서 그 뼈 같은 것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그 중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카드뮴 중독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잖아요. 옷을 이제
이제 세탁소 같은 데다가 드라이클리닝 같은 거 맡기면은 비닐을 쓰여 갖고 와요. 비닐을 쓰여 갖고 오면은 그 비닐을 즉시 벗겨 가지고 벗기고 그 옷을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입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건축물 재료인 그 자연 소재가 뭡니까? 자연 소재는 뭐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 같은 것이 자연 소재잖아요. 자연 소재로 지어진 집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요즘에는 짓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고 일반 콘크리트 건물 아파트로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그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그 충분히 환기라든지 환풍을 시키고 그 거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거든요. 뭐 도배지에서도 나오고 풀에서도 나오고 콘크리트 벽에서도 나오고 아주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오랫동안 잘 환기 환풍을 시키고 입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호르몬을 그 몸속에서 그래도 배출을 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또 식물성 기름으로 된 거, 그다음에 식유, 섬유 등을 많이 섭취를 해서 활발한 장 운동으로 해서 밖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도록 하는 것도 좋은 우리 식생활 습관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장이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노화 방지나 각종 질병을 억제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 피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생활 상태가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으로 인식하면서 또 멀리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정말 다시 4월을 보내고 5월이 왔습니다. 5월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년 동안에 그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건강히 가서 편안하게 고향에 가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